그래서 오늘 어, 다룰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맥에벤스를 이용한 어떤 함수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전미분이라고 해서 이 전체 함수를 각각의 그 맥에벤스로 표현된 중간 값들로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 어, 그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그 중간값의 미분값, 그다음에 그 중간값에 대한 t에 대한 미분값으로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요 곡선과 접선 정의하고 이 파라메트릭 레프렌테이션이라고 하는 맥에벤스 t라고 하는 걸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요 위치들을 표현했었는데 어, 이거를 사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거고 지금은 일단 그 전에 t에 대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맥의 변수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 하나가 아닌 여기선 UV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제 XYZ는 UV에 종속된 어떤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XYZ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UV가 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서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을 해놓고 U로 할 때는 V를 고정하고 U로 미분하고 V로 미분할 땐 U를 고정하고 V로 미분하는 그런 거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partial differential partial derivative라고 하고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W를 우리가 XYZ 지금 공간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XYZ라는 게 나오는 거고 XYZ라는 공간 위에 있는 어떤 도메인 또는 어떤 공간을 U와 V라는 두 개의 변수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U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제 V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컨스탄트라고 가정하고 미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V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U는 컨스탄트라고 가정하고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시계 보면은 U로 미분할 땐 V가 안 나오고 V로 미분할 땐 U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W를 X로 미분하고 X를 U로 미분한 거를 속미분, 겉미분으로 생각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기 이제 Y, Z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두 개의 변수로 미분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를 우리가 관련해서 풀어볼 텐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체인으로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미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어, 이제 매개 변수 x를 어, x 또는 y를 중간값으로 표현하고 방금 했던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라는 예제예요. 그래서 일단 좌표계라는 걸 x, y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r, 세타라는 새로운 좌표계로 바꾸고 이게 결국 r과 세타를 x와 y로 표현하는 어 이제 새로운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폴라 좌표계라고 하는 r 세타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r이 일정하고 세타가 이렇게 변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표현하기 쉽게 변하는 거죠. 직선인데 왼쪽은 원인데 오른쪽은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르테시아니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오른쪽은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절하는 변수가 왼쪽에 원래는 xy였는데 xy가 r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조절하는 건 지금 바꾼 거는 r 세타가 변수다 베리어블이고 그럼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편도함수 파셜 데리베티브를 구해보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식을 그냥 이제 w를 r로 미분하고 w를 세타로 미분할 때 그냥 w를 r 세타의 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문제는 똑같이 풀리는데 그래도 앞에서 배웠던 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풀어봅시다. w를 x와 y의 체인으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r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x로 미분하고 x에 대한 r 미분 더하기 y로 미분하고 y에 대한 r 미분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각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x로 미분하면은 결국 요 식을 우리가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쉽죠? 2x 나오죠? x로 미분하면은 2x고 그다음에 x를 r로 미분하면 우리가 지금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w를 y로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이거 쉽게 미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y를 r로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쉽게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x에다가 r 코사인 세타의 원래 정의였던 걸 넣고 y에다가도 r 사인 세타의 정의를 넣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2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r 제곱 2r 제곱이 아니라 2r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온다. 라고 푸는 게 방금 우리가 배웠던 요 체인룰을 사용해서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계속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요거를 최소한 사인 코사인 요 부분 4개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근데 이거를 제가 시험에서 이걸 외워서 푸는 문제를 내지 않고 이걸 아마 표로 줄 텐데 그래도 이제 숙제나 이런 거 하실 때 이걸 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바꾸면 지금 여기 세 번째 있는 식을 좀 보면은 여기 알파 베타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쓰면 이거를 알파 베타랑 같다고 알파 베타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어, 식이고 요거를 이제 이용하면은 방금 우리가 풀었던 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2r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면 얘가 2r 코사인 2세타 뭐 이런 식으로 더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선미분을 W에 대해서 세타로 미분해 보자. 이것도 사실 그냥 R 세타로 바꾸고 그냥 세타로 바로 미분해도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써보기 위해서 X로 미분하고 X를 세타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 간단하게 WX로 미분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EX 근데 이제 X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로 미분하는 걸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세타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네, 그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Y로 미분한 건 똑같이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인을 이번에 세타로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2R 제곱 마이너스 앞에 붙고 천천히 할까요? 너무 빠르니까. 네. 2 x 대신에 이제 r 코사인 세타 쓰면 되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빼기 2 y 대신에 r 사인 세타 넣고 나머지 r 코사인 세타 넣고 이렇게 네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어 마이너스 2 밖으로 빼고 r 제곱 밖으로 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서 결국은 어 마이너스 4r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하면 여기서는 코사인 사인 곱한 게 여기 요거를 사용하면은 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세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좀 밑에 했을까요?
칸을 둬서 이걸 이용하면 알파랑 베타가 세타다. 그러면은 사인 2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냥 얘가 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결국 마찬가지로 2 사인 세타로 묶이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니까 결국 정리하면 마이너스 2r 제곱 사인 2세타까지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별거 아니지만 이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이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미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교과서 이제 9.6장이 예제 1번인데 예제 2번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제는 이제 직접 풀어보시고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제 9.7장 그다음에 9.9장까지 나갈 건데 오늘은 9.7장까지 할 거고, 오늘 주제는 스칼라장의 기울기, 이제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방향도함수, 영어로는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정의했던 이런 x, y, x, y라는 게 결국 어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 도메인 상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메인 상의 미분 적분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점선 면 부피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제 x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1차원이죠. 그다음에 y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2차원이 되고, x, y, z 하면은 이게 3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어,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3차원 또는 2차원에서도 모두 정의가 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해서 어, 이제 음, 만약에 어, 뭐라고 설명했지? 만약에 지금 이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x, y를 다 u와 v의 어떤 함수로 만들면 결국 여기서 변수가 두 개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XYZ라는 자유도를 좀 줄이고 XYZ를 다 UV 두 개의 변수에 종속되게 만들면 이게 결국 XYZ라는 3차원 공간상의 좌표긴 한데 얘가 두 개의 변수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일종의 2차원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피스라고 해요. 제가 어려운 말을 서피스라는 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농담인데 이제 그 표면이라는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2차원 표면은 사실 두 개의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XY로 정의하든 UV로 정의하든 다 표면이고, 표면이 꼭 2차원 공간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 표면이 우리 만약에 뭐 풍선이 있으면 풍선의 겉표면도 그게 일종의 표면이거든요.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이 정의가 되면은 그 면은 두 개의 변수로 정의가 된다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3차원 공간 또는 2차원 공간상에서 x, y, z를 다 하나의 변수 t로 정의를 하게 되면 t로 우리가 다 정할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라인은 일종의 1차원처럼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 이제 풍선 만약에 축구공인데 축구공 위에다가 마커로 매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게 1차원이거든요. 근데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하나의 변수로 정의되는 도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미적분의 대상이 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정의하고, 그게
3차원 공간상에 있든 2차원 공간상에 있든 다 이제 그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점선, 면, 부피, 부피는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고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요 공간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함수, 어떤 함수? 이 fx, y는 3차원이고 또는 fx, y는 2차원이고 fx는 1차원일 텐데 이렇게 썼지만 이 xy 또는 xyz가 t의 함수면은 이 xyz 3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변수로 정의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처럼 이 3차원 공간상의 선 위에 있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동차에 아니면 드론의 궤적이 이렇게 공간상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궤적의 위치가 X, Y, Z가 있겠죠. 3차원 공간상에 드론이 날아다닐 거니까. 근데 그 궤적의 그 각각의 경로는 어떤 곡선이잖아요. 그 곡선은 우리가 시간 t0부터 뭐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곡선을 이루니까 그게 결국 매개 변수 하나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는 1차원 커브 또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그 위치마다 속도가 있었겠죠. 어느 위치에서는 드론이 빨리 나르고 어느선 속도를 줄였다가 커브를 주고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위치마다 어떤 값이 있었던 거, 그 값이 속력은 이제 크기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스칼라 함수가 되는 거죠. XYZ라는 3차원 공간상에 커브라고 하는 그 드론의 궤적이 있고 그 궤적은 시간 t라는 하나의 변수로 정의되는 그 궤적상에 각각의 시간마다의 속력이 있는데 그 속력이 XYZ 함수다라고도 볼 수 있고 XYZ는 또한 시간 t의 함수니까 결국 이 속력이 시간 t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뭘 미분하고 적분할 때 그러면 그 드론의 속력을 적분해서 위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속력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어 각각의 위치마다 또 하나의 함수인 속력 말고 이게 지금 만약에 이 XYZ가 어떤 스피드라고 하는 뭐 하나의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벨로시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벨로시티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벨로시티는 뭐예요? XYZ 성분 있죠. VX, VY, VZ 성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XYZ마다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 Z 방향의 속도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건 뭐냐면 벡터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는 스칼라 값이 나오는 속도를 우리가 그냥 V라고 하면은 이 속도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값이 실수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죠. 이 속력은 하나의 실수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결국 XYZ의 위치마다 결정되는 스칼라 필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칼라 필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위치마다 X방의 속도, Y방의 속도, Z방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X, Y, Z의 성분을 뽑을 수 있고 이게 결국 벡터 필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랑 사실 되게 비슷한데 X, Y, Z 성분을 알고 싶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선에 대해서 정의된 거고 꼭 값이 이제 어떤 경로나 궤적인 하나의 실선 또는 라인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표면이나 또는 그 부피 전체에 대해서 함수가 정의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다룰 함수는 일반적으로 부피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를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칼라장의 기울기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스칼라 필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앞에서 제가 여기서는 뭐 선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했지만 이 경로 말고 그냥 3차원 공간상에 모두 다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게 이제 fx, y, z죠. 그래서 얘가 스칼라 함수인 fx, y, z고 스칼라 필드 또는 스칼라 펑션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x 방향의 변화량, y 방향의 변화량, z 방향의 변화량을 각각 x, y, z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으로 나타낸 게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또는 그냥 줄여서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이제 뭐 기울기 뭐가 이탈릭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F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삼각형을 이제 뒤로 이제 앞뒤로 뒤집어 가지고 역삼각형 모양의 네, 이 기호로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의 결과가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 함수였는데 그 값이 스칼라 값 어떤 크기만 있는 거였는데 그게 x방향의 성분, y방향의 성분, z방향의 성분에 해당하는 기울기라는 정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요 지금 이 기호는 뭐 혹시나 궁금하시면 네뷸라라고 하는 기호예요. 네뷸라라고 하고 이제 이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저 그레디언트 오브 F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x방향의 성분, x방향의 미분, y방향의 미분, z방향의 미분을 나타내고요. 음,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예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진들을 그래서 가져왔는데 방금 이제 봤던 것들 3차원인데 여기서 2차원으로 조금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2차원 공간상에 정의된 스칼라 필드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스칼라 필드는 3차원 또는 2차원 또는 뭐 1차원 상관없는데 공간상에 정의된 각각의 위치마다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fx, y를 지금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으로 하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0,0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점점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렸을 때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를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지리 시간에 배우는 등고선, 그러니까 산의 높이가 같은 거를 선으로 이어서 만든 그 등고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칸투어 플랫이라고 하고요. 칸투어 플랫. 그래서 칸투어 플랫을 보면은 대충 이쪽으로 가면은 더 값이 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우는 여기 값을 이렇게 적잖아요. 여기 0.1m 뭐 해발 뭐 1000m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 값이 같은 걸 연결해 놓은 선이 보이면 이제 그게 칸투어 플랫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색깔이 있죠. 여기는 조금 빨간색으로 진하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값이 작은 걸 표현하는데 색깔로 이렇게 칠한 거를 우리가 흰 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원 공간상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를 x와 y에 대해서 이 z 방향으로 그 크기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면이 되거든요.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라는 이 함수를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면이 돼서 이렇게 3차원상의 면으로 그린 거를 이제 서피스 플랫이라고 해요. 이 면이니까 얘가 2차원 공간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 함수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이 함수의 모양을 바꾸면서 요 개형을 바꿔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진짜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함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플러스 0.5 xy를 곱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진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서피스 플랫, 컨투어 플랫, 힛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지금 이거는 두 개 XY라는 2차원의 한정된 도메인에서 그린 건데 계속 우리가 보는 걸 3차원에서 많이 보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스칼라 필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2차원 공간상에 X랑 Y가 주어지면 크기가 나오니까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처럼 그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데 3차원 공간상에 3차원이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축인 어떤 값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색깔 나타나면 여기 흰 맵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값이 높고 이제 파란색이 값이 작은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뭔가 실험을 해가지고 속도랑 온도랑 농도에 따라서 이 어떤 센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센서가 여기에 있을수록 뭐 어떤 센시티비티가 좋다 센서가 좋은 센서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를 그려본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그리는 게 흰맵인 거고 아까는 여기서 칸투어 플랫은 2차원 공간상인데 3차원 공간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값이 같은 걸 이렇게 면으로 표현하게 돼요. 앞에서는 선으로 표현했지만 2차원 공간상에서 하나를 한정했기 때문에 선이 되는데 3차원 공간상에서 값이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면이 된다. 그래서 같은 면을 표현한 거. 그러니까 아이소라는 게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는 면을 표현했다고 해서 아이소서피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말로 레벨 셋이라는 게 이 레벨을 셋해서 그러니까 같은 값을 딱 정해서 그 면을 그렸다 해가지고 레벨 셋이라는 말을 같은 용어로 써요. 3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걸 봐도 어디가 값이 큰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요렇게 어떤 값 하나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컨센트레이션을 뭐 0.9로 정하고 나머지 값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값을 정했으니까 이제 변수가 두 개로 줄어들죠. 그럼 하나의 면이 잘린 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를 잘라서 보기 때문에 이걸 슬라이싱 해서 본다. 슬라이스 한 면, 단면을 봐서 좀 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흰 맵을 보거나 단면을 잘라서 컨투어를 보거나 단면을 잘라서 서피스 플러스를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3차원 또는 2차원 공간상의 스칼라 필드가 정의가 될 텐데 이 정의된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그러니까 각각을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거를 변수로 가지면 되고 얘가 2X, 2Y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0, 0이니까 요렇게 얘가 X고 얘가 Y인데 지금 여기에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1,1이라는 점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점 그레디언트 오브 F 1,1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으면 되니까 얘가 2,2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2,2를 이 점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얘가 2,2 방향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 요 화살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인 것 같아요? 이 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기울기라는 거는 값이 증가하면 크고 감소하면 작고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0인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가 이제 2,2라는 거는 2,2 방향으로 증가한다. 만약에 얘가 4,4면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더 크게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이 점은 지금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1, 마이너스 1 좌표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그레디언트 오브 F는 2, 마이너스 2. 그래서 2, 마이너스 2를 요 그림상에서 그려보면은 x는 이제 증가할 때 이 함수가 증가하고 y는 감소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y가 감소할 때 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이고 그게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의 의미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두 번째 있다고 했었죠.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는 어, 어떤 이제 스칼라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이 스칼라 필드의 어떤 그냥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어 그냥 아무 방향이나 정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을 해볼게요. 이거 화살표 보이나요? 이 흰색 화살표 그냥 제가 아무 방향을 찍었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값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렇게 찍으면은 이 방향으로 값이 얼마나 변할까? 그 임의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B라는 벡터를 찍고 그 위치에서 이 크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디렉셔널 필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그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 이쪽으로 하면 값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산을 따라서 산을 이제 산을 따라 경사를 따라 올라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고 근데 내가 어떤 방향을 정했어. 나 남쪽이든 동쪽이든 북쪽이든 어떤 방향을 정해. 그럼 그쪽으로 이 산이 기울기가 올라가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대한 기울기,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산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정하는 게 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어떤 방향 벡터 b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 방향 벡터 b. 근데 여기서 단 b의 크기가 단위 벡터일 때 그때 이 3차원 공간상에서 네, 정의되는 어떠한 그 증가량 감소량에 대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두 가지를 쓰는데 이렇게 앞에서 했던 네뷸라 기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기호에다가 이 방향 벡터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b라는 방향에 대해서 증가하는 감소하느냐 또는 뭐 라지 D 대문자에다가 이렇게 써서 교과서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앞에서 그레디언트는 계산하면은 벡터가 나올까요? 스칼라 값이 나올까요? 저 아까 계속했지만 이 그레디언트는 뭐가 나와요? 계산하면 벡터가 나오죠. 근데 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는 이 방향을 하나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울기라는 건 그냥 크기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또 전 시간에 했던 요 그 커브에 대해서 이렇게 커브가 주어지면은 커브에 대해서 좀 너무 왼쪽에 있나? 네. 이렇게 커브가 주어지면 이 커브에 한 점이 있고 이 한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접하는 어떤 선이 있다고 해볼 때 이 접하는 선을 우리가 탄젠트 라인이라고 했었죠. 탄젠트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탄젠트 라인의 개념이 뭐였냐면은 직선인데 이 곡선과 접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해요. 영어로 탄젠트 라인. 그럼 이 탄젠트 라인 우리가 전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일단 이 점 P를 먼저 정의를 하고 여기 점 P. 이 곡선 중에서도 곡선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P 얘를 P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P가 이제 접하는 어떤 선의 어떤 또 다른 점을 Q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했었냐면은 Q는 P로 가고 이 접하는 이 벡터를 하나를 우리가 D라고 하면요. 이거 파란색으로 하면 헷갈리겠다. 그냥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할게요. 요 벡터를 B라고 하면은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어떤 그냥 실수값 T를 곱하면은 그러면 T를 우리가 변함으로써 T가 이제 그냥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가면은 이 P 더하기 B T라고 하는 게 저 탄젠트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의 모든 점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P 더하기 BT 이렇게 나타내고 근데 여기 곡선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우리가 RX라고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R RX가 아니라 T라는 어떤 매개 변수로 나타낸 RT라고 하고 그럼 여기 T라고 하면 안 되겠네.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S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사실 같은 의미라서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 S라는 어떤 값으로 변화해서 만든 이 탄젠트 라인이 이 RT라고 하는 저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다 라고 하면은 이 탄젠트 라인 앞에서 어떻게 구했냐면은 탄젠트 라인은 RT 플러스 델타 T 빼기 RT를 네, 델타 T로 나눠서 T를 0으로 보내면 R 프라임 T가 되고 얘가 지금 결국 저 위에 있는 벡터 B가 된다. 그러니까 탄젠트 라인의 그 접선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T라는 거 하나만 정의하고 3차원 공간상에 표현하면 결국 곡선이나 직선이고 이 곡선 중에서도 어떤 점 P를 지나는 그 접선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이 R 프라임 T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R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듯이
그냥 XYZ, RT가 결국 RT가 X, T, Y, T, GT일 때 T에 대해서 정의된 XYZ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거기에 접선 벡터가 나온다. X 프라임 T, Y 프라임 T, Z 프라임 T가 이게 또 벡터잖아요. 벡터인데 이 B 벡터라는 거죠. 얘가 그 B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왼쪽에 지금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곡선에 접하는 어 벡터의 방향도 함수. 접하는 벡터의 방향도 함수를 만약에 더 자세하게 만약에 해보면 이 곡선에 접하는 벡터의 방향도 함수.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말인데처럼 들리는데 그냥 이 방향도 함수인데 그 방향도 함수의 b를 이걸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함수 스칼라 필드 f의 그레디언트와 이 유닛 벡터 b 그 방향 b의 내적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에 주어지면 그 방향과 그 함수 f의 그레디언트와 내적을 하면 된다. 원래 제가 전에도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내적이라는 건 그 벡터로의 프로젝션이고 그 벡터 방향의 성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던트 오브 f가 함수 fx, y, z가 변화하는 그 방향인데 그 변화하는 방향 중에서도 b라는 벡터로의 변화하는 방향을 알고 싶으면 그것과 내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도 함수인데 그 방향도 함수가 이 r 프라임 t라는 걸로 주어지면은 그냥 r 프라임 t와 내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이 b인데 얘가 결국 그레디언트 오브 f 이걸 좀 이제 풀었을까요? 그레디언트 f를 어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g고 근데 이제 b가 여기서는 r 프라임으로 주어졌으니까 x 프라임 근데 x 프라임도 이제 어 구체적으로 dx dt 여기서 라운드 x로 그냥 표현했는데 왜냐면 변수가 사실 하나라서 D로 해도 되는데 그냥 라운드로 쓸게요 쭉.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미안한데 그 죄송해요. 여기서 이 그냥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dw dt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이제 편미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partial derivative를 한다고 했는데 편미분은 이제 라운드 여기 제가 생긴 게 조금 다르죠. 이거는 derivative고 얘는 partial derivative고 오케이? 그냥 요거 동그라미로 좀 이렇게 기울여서 쓴 D 같은 모양을 쓸 때는 편미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는 그냥 데리베티브를 써도 되는데 그냥 라운드로 쓴다라는 말을 지금 네, 했고 그래서 얘가 이제 R 프라임 T 얘가 그레디언트 오브 F죠.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쭉 쓰면 아까 뭔가 봤던 모양이 나오죠. 이게 아까 봤던 모양이잖아요. 이게 결국 F에 대한 T의 미분. 죄송해요. 반대죠. T에 대한 F의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라운드 F, 사실 라운드 F 이제 빼고 이건 진짜 T 하나밖에 없으니까 dF, dt. F를 T로 미분한 걸 앞에서 배웠던 XYZ에 대한 매개 변수를 표현했고 매개 변수를 이제
겉미분, 속미분으로 연쇄 법칙을 통해서 쭉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결국 곡선에 접하는 방향 벡터의 그 방향 벡터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결국 그 fx, fy, fz의 그 xyz의 성분을 t라는 매개변수를 표현할 때 그냥 t로 미분해 버리면 끝난다. 아까 그 궤적에 대한 속도 예를 들면은 그 속도 t라는 속도로 f 그 속력이 주어졌어요. 속력에 대한 변화가 시간에 따라 그냥 미분한 게 그 값이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만약에 이 벡터가 단위 벡터가 아니면은 이게 단위 벡터가 아니면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A로 나눠줘서 단위 벡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면 그레디언트 오브 B를 하고 싶으면 B를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그레디언트 오브 F는 길이와 방향에 독립적으로 죄송해요. 이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좌표계의 선택과 무관하게 방향과 크기를 가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에서 봤던 fx, 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스칼라 필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0,0을 지나면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값이 커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금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벡터가 이 함수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서 지금 산이 아니고 사실 골짜기인데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그 골짜기가 그냥 존재하면은 저 방향이 항상 존재하겠죠? 저기 저 방향일 텐데 내가 좌표계를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운데 놓고 x, y를 지금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좌표계를 내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좌표계 내가 새로운 좌표계로 그래서 저는 딴 생뚱맞은 좌표계 뭐 이렇게 x, y를 잡으면 사실 저 까만색 좌표계에서 내가 밑에 방향으로 y 방향 밑에서 x 방향 양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녹색 좌표계에서는 어때요? x, y 전부 다 약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좌표계가 바뀌면 저 벡터 자체는 바뀌지. 근데 저 골짜기라고 하는 저 값이 골짜기라는 함수가 그냥 저기 있는 한 저 위치에 이 위치에 이쪽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함수가 그냥 있으면 그 함수에 대한 기준 좌표가 변하더라도 그 기준 좌표계 독립적으로 이 그리덴트라고 하는 이 방향 지금 이 방향은 이 녹색으로 요 칠한 방향은 내가 이 x, y 좌표계에서 이 방향 벡터가 나오겠죠. 요 녹색 방향. 그게 뭔가 dx, dt가 아니고 df dx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가 있을 텐데 얘가 이 녹색 화살표 여기를 가리키겠지. 근데 내가 까만 색깔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까만 색깔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또 다른 좌표 얘가 지금 사실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엄밀하게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걸로 한 거나 아니면은 그냥 x에 대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를 하면은 이 까만 색깔 요 지금 까만 색깔 좌표계 보이죠? 이 까만 색깔 좌표계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결과적으로 같은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 값이 내가 기준 좌표가 바뀌니까 얘가 값이 달라질 거지만 결국 그리고 보면 같은 화살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녹색 좌표계에서 저 녹색 화살표를 그리면 저기다 그리겠죠.
근데 까만 색깔 좌표계에서도 저 화살표를 그리면 까만 색깔 좌표계에서 여기다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까만 색깔 좌표계의 저 까만 색깔 그 좌표와 그 방향은 녹색 좌표계에서의 저 녹색 화살표의 좌표와 방향과 다르겠죠, 값이. 기준 좌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보자. 이 위치가 지금 이 기준 위치가 여기가 1,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녹색 좌표계에서는 이 좌표가 대충 1, 1 정도 되는 거지. 그 좌표가 달라지면은 그 방향과 벡터의 그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저 녹색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 녹색 좌표계에서의 이 값과 까만색 좌표계에서 이 값이 다르겠죠. 그 좌표계에서 나타내는 그 값은 같아도 결국은 그 값을 그려보면은 같은데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라산을 봤을 때 한라산에서 내가 왼쪽을 보면 내가 남쪽에서 내가 동쪽을 보고 있으면 한라산이 남쪽에 있으니까 한라산이 증가하는 방향은 내가 남쪽으로 내 오른쪽 팔 방향으로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제주도 그 한라산 밑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북쪽을 바라보면 같은 그 위치에서 만약에 제주도에 만약에 동쪽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면은 어, 내 뒤쪽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나의 머리통 뒤로 한라산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거는 그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의 벡터의 그 값은 달라도 그 한라산에서 거기 그 점에서 그 한라산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 그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거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개념적인 거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제 함수 fx, y, z가 주어졌을 때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위치가 주어지고 그 위치에 대한 방향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위치가 주어졌죠. p, 방향이 주어졌죠. a.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방향도 함수 구할 때는 항상 이거를 이제 유닛 벡터로 만들자.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걸 유닛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의 크기로 나누면 유닛 벡터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의 크기가 루트 5죠. 루트 5로 나누면 1, 0,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b라는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b를 정해서 이 f에 대해서 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b라고 했었죠. 자,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f를 구해보자. 그레디언트 오브 f는 f라는 이 스칼라 필드에 x에 대한 미분, 그다음 y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한 미분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직접 해보면 x를 미분하면은 얘가 4x, y로 미분하면 6y, z를 미분하면은 2g가 되죠.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얘기하는 거는 각 위치마다 이런 형태의 벡터가 나온다는 거고 이 위치에서의 값은 당연히 이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p 2, 3, 1을 넣으면 2, 그래서 2, 1, 3을 넣으면 이 위치에서의 그리던트 값은 8, 6, 6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b도 알았고 그리던트도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8, 6, 6 내적 1, 0,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8 그다음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5 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벡터 A라는 1, 0,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함수는 감소한다. 근데 그 크기가 루트 5분의 4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정의할 때 항상 x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x가 증가하는 방향의 기울기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크고 또는 양수고 만약에 함수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감소하면은 기울기가 음수고 이러는데 지금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정의하고 그 공간의 방향을 정하면은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러면은 x는 하나의 변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증가하는 함수였으면 왼쪽으로 가면은 감소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따른 기울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가지고 이런 스칼라장의 기울기에서 곡면 법선 벡터 우리말로 한 또 발음도 어려운데
영어로 surface normal vector라고 해요. 그래서 surface normal vector는 표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표면이 나오죠. surface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수직한 벡터. 수직한 벡터라는 게 일단 표면을 정의할 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직선을 정의할 때도 직선의 수직한 함수와 직선의 수직한 벡터와 그 벡터에서 떨어진 거리로 어떤 직선을 정의했었거든요. 평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 수직한 벡터와 그 수직한 벡터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그게 평면이다 라고 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법선 벡터라고 하는 그 수직한 벡터와 그 벡터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어떤 평면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수직한 벡터가 여기서는 어떤 음, 스칼라 필드로 정의된 아이소 서피스 등위 공면의 그 그레디언트 값이 그 법선 벡터다라는 아무것도 이해 안 가죠? 네, 이제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등위 공면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영어로 아이소 서피스 또는 레벨 서피스라고 하는 걸 일단 정의를 합니다. 아이소 서피스, 레벨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함수 fx, y, z가 있을 때 얘가 공간상에서 쫙 다 이제 공간상의 모든 점에 분포하고 있는 어떤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한 컨스탄트로 이게 어떤 값이 같은 게 뭘까라고 찍어보면은 그게 공면이 나와요. 이게 공면이 아니고 면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면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런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 그림 그렸을 때 여기 면같이 생긴 거 살짝 보여요. 이제 이렇게 구 같은 거 못 보이죠. 이 구가 하나의 어떤 그 표면을 형성하고 그 표면이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져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어떤 지도상에서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등고선을 그린다고 했었죠. 그 등고선은 우리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 값이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선이었는데 그 2차원 공간상의 선인데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는 걸 모으면 그게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이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fx, y, z라는 값이 함수로 쫙 퍼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양파 껍데기가 각각 이제 껍데기를 이루는데 그 껍데기마다 값이 있는 거야. 근데 껍데기 값 중에 하나를 딱 정하면 껍데기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왜냐면 값이 연속적으로 쫙 변하니까 이렇게 공간상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온도가 변하는 내가 만약에 엄청 뭔가 뜨거운 뭔가 물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뜨겁고 열이 퍼져나가는 상황이면은 여기 안에는 뜨겁고 겉에는 차갑겠죠. 그럼 중간에 어떤 값을 하나 정하면 그 면을 이렇게 이루는 게 하나 생기겠죠. 그게 아이소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이 이쪽 바깥쪽으로 나면 감소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값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값 하나를 정하면은 아이소 서피스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죠? 예,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3차원은 x, y, z라는 세 개의 변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변수가 만약에 u와 v 같이 변수가 만약에 두 개면은 3차원 공간상이지만 근데 면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 y, z가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게 식이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세 개인데 식이 하나 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프리 베리어블 이제 자유 변수가 몇 개가 돼요? 자유 변수가 우리가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 변수가 두 개서 자연스럽게 변수 두 개인 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면이 됐어요. 이제 면이 됐는데 이 면 위에 어 뭐 공면이라고 해보죠. 뭐 직면 그러니까 그 평면일 수 있는데 공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면 위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그 축구공을 하나 생각해보죠. 축구공이 있으면 그 축구공 위에다가 한 점을 찍어요. 그 한 점에 접하는 평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축구공에 접하는 평면은 축구공에 한 점을 찍고 여기다가 이제 마커로 이렇게 이제 곡선을 하나 긋겠죠. 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곡선인 그런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여러 개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은 이 곡선이 이루는 어떤 접선이 있겠죠. 뭐 3차원 공간상에서 어쨌든
곡선이 있다는 거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접선이 만나는 어떤 그 접선이 이루는 그, 그 접선들을 다 이제 가지고 품고 있는 어떤 하나의 평면이 있어요. 그 평면이 바로 접평면이에요. 탄젠트 플레인. 그리고 그 탄젠트 플레인이 하나가 있다는 어떤 평면이 있다는 거는 그 평면에 수직한 하나의 벡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평면에 수직한 하나의 벡터가 바로 노멀 벡터, 법선 벡터 우리말로 하는 수직인 벡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요 파란 색깔 화살표로 표시한 거고요. 그런데 이 스칼라 필드에서 정의된 공면의 한 점으로부터 정의된 이 접평면에 수직한 이 파란 색깔 이 벡터는 이 스칼라 필드 F의 그레디언트, 즉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어떤 벡터죠. 그 그레디언트 벡터와 일치한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 f가 있으면 이 f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은 요 접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 어떤 양파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양파 껍데기가 어떤 값을 이루는 스칼라 필드의 아이소 서피스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그 양파 껍데기가 밖으로 나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해보죠. 그럼 양파 껍데기가 밖으로 커지는 방향이면 지금 제가 요 공면이면 이 공면의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 그러니까 약간 수평하게 이렇게 쭉 나가는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으로 값이 증가하겠죠. 그 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법선 벡터고 당연히 그 면에 수직하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직인 거예요. 그레디언트 오브 F가 그 접평면에. 네.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이제 조금 길게 표현을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점 P를 지나는 곡선의 수직한 접선 벡터에 수직한 게 아니고 접하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 벡터와 수직 또는 이제 뭐 그레디언트 F가 점 P를 지나는 접평면과 수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상에서 파란 색깔 화살표가 저게 접평면과 수직하고 저 곡면 위에 내가 마커로 그린 어떤 곡선의 수직한 수직하는 거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 곡선에 접하는 어떤 직선들과 다 수직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앞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요. 일단 곡선이 여기서 C라고 할게요. 이 곡선이 C인데 이 곡선 C는 제가 매개변수 표현법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RT라고 하는 게 결국 XYZ 좌표가 3차원 공간상에서 정의가 되는데 X의 T, Y의 T, Z의 T가 결국 어떤 곡선 또는 직선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위에 있는 어떤 곡선 C, 여기선 C는 점 P처럼 어떤 곡선 C라고 부르는 어떤 그 그냥 개념이에요. 그래서 C라는 곡선을 우리가 얘기해 보자. 어떻게? 곡선 C는 뭐 RT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RT라고 할까요? RT 알고 있는 그 심볼을 써서 RT라고 하는 곡선은 XT, YT, GT라는 세 개의 함수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면 이제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이 결국은 fx, y, z라는 요 스칼라 필드가 어떤 컨스턴트를 만족시키는 어떤 xyz겠죠. 왜냐면 아이소설피스에 그 점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xyz가 컨스턴트라는 요거 안에서 요 아래에서 이 xyz의 이 값들이 방금 얘기했던 어떤 곡선이라면
그 곡선이 결국 t라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그 하나의 변수로 미분할 수 있겠죠. fx, fy, fz에서 xyz가 결국 t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t 하나로 전체 f를 미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f를 t로 미분하면 얘가 컨스턴트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0이죠. 그럼 얘가 0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전개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f를 x로 미분하고 x로 다시 t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쭉 펴보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묶어서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 그리디언트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묶고 내적 라운드 x 라운드 t 라운드 y 라운드 t 라운드 g 라운드 t 근데 얘가 또 0이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의 의미 이거 의미가 뭐였냐면 얘가 바로 그레디언트 웨브.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 XYZ라는 그 좌표가 RT라고 하는 어떤 벡터로 표현된 값인데 얘가 T에 대한 어떤 XYZ인데 그걸 T로 미분했어. 그러니까 얘가 R 프라임 T겠죠. 그래서 R 프라임 T랑 F랑 내적하니까 0이래.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어, 좋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R 프라임 T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 P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곡선 이게 지금 P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 이 점에 대한 벡터가 RT였거든요. 그래서 이 RT가 여기도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점 P도 지나는 어떤 곡선인 거지. 그러면 이 RT에 대한 미분은 뭐였어요? RT의 접선이었죠. 접선이었죠. 얘가 R 프라임 T였잖아요. 그럼 이제 나왔어요. 이제 R 프라임 T가 그레디언트 오브 F와 내적했을 때 0이라는 거는 결국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점 P를 지나는 어떤 곡선의 접선과 수직하다. 왜냐하면 내적이 0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수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점 P, 그러니까 점 P를 지난 임의의 어떤 곡선에 대해서 어떤 곡선을 잡더라도 그 곡선의 접선과 수직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 첫 번째 요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점 P를 지나는 어떤 곡선의 접선 벡터와 수직하다. 뭐가? 그리던트 오브 F가. 근데 결국은 어떤 곡선을 지나는 접선 벡터를 쫙 다 모으면 걔는 결국 그 점 P를 지나는 접평면에 대한 어떤 그 접평면 위에 있는 어떤 요 녹색에 있는 요 벡터들은 그 접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평면과도 수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식이 결국 수학적으로 앞에서 있던 표현들을 이제 어, 증명해 준다 또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 그 되게 단순한 예제인데 이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 이 스칼라 필드가 주어졌어요. 스칼라 필드는 함수 fx 함수인데 x와 y와 z의 함수고 그 함수가 x, y, z가 정의되면 무조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 y, z인데 이거를 이제 p에 접하는 접평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평면은 기본적으로 접평면에 수직한 법선 벡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그레디언트 오브 f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거 위에 거 미분하면 되니까 2x, 2y, 마이너스 2g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xyz에 대한 그레디언트고 이 p 2,1,1에서의 방향은 또는 그레디언트는 4, 2, 마이너스 2겠죠. 이거를
위치까지 표현하면 2, 1, 1에서 이 그레이던트는 4,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요런 면이 있고 이 면에 어떤 수직한 벡터 이게 얘가 뭐 V라고 하면은 이 V에 내적했을 때 어떤 요 점들은 이 위에 있는 XYZ는 이 XYZ와 이 V와 내적하면 결국 이 V로의 프로젝션이고 이 V로의 프로젝션 값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잖아.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접평면을 구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결국 구하는 거와 같은데 그게 결국 지금 이 4, 2, 마이너스 2와 x, y, z가 내적했을 때 그게 값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이 접평면이고 결국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평면의 방정식.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벡터가 유닛 벡터면은 거리가 딱 나오는데 지금은 유닛 벡터가 아니니까 그냥 그 거리가 아니고 그냥 값이 일정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거리든 뭐 그 일정한 값이든 이걸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평면의 방정식 주어질 때 이 d 값 구하는 방법. 결국 얘가 요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넣으면 이 d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넣으면 4, 2, 마이너스 2 내적 2, 1, 1을 하면은 8 더하기 2 빼기 2니까 얘는 8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해는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은 4x 플러스 2y 빼기 2g는 8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제 한 가지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예제 9.7장 이제 끝인데 요거는 P가 점이 또 주어졌고 이 P에서 지금 회전曲면이 뭐가 있대요. 회전曲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z제곱 이꼴 4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어, 이 지금 식을 만족시키는 xyz가 있으면 이 xyz가 공간인데 이 공간에 식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결국 변수가 두 개로 줄어들면서 면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콘 모양의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 xyz에 대한 이 함수가 xyz에 대한 함수가 4x제곱 더하기 4y제곱 빼기 뭐 z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얘가 0인 거죠. 얘가 일종의 아이소설피스의 그 원래 스칼라 필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아이소설피스의 이 점을 지나는 수직한 벡터는 뭐예요? 당연히 그리덴트 오브 f겠죠. 네. 그래서 이 스칼라 필드의 그리덴트를 구하면 그레디언트 오브 f는 그래서 뭐 요거를 x로 미분하면은 8x, y로 미분하면 8y, z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z. 그래서 어떤 임의의 xyz, 이 코니에 있는 어떤 임의의 xyz가 지금 점이 주어지면은 이런 그리덴트를 가질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점을 주어졌으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1, 0, 2를 대입하면 얘가 8, 0,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바로 이 점 P에서 이제 수직한 이 접평면과 수직한 단위 벡터는 아니고 그냥 벡터죠. 그럼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N은
요 크기를 나누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8, 0,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64 더하기 16 하면은 80이고 루트 80 하면은 루트 80은 4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얘는 4 루트 5가 되겠네요. 맞나요? 4, 4, 16, 6, 9, 30 맞죠? 네,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5, 8, 0, 마이너스 4 이거 약분해서 루트 5분의 2, 0, 마이너스 1이 이 단위 벡터, 단위 법선 벡터 이 평면의 어, 수직한 네. 그 저평면의 수직한 단위 벡터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9.7장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9.8장 이제 나머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